자, 이제 정부의 의미와 변천 과정을 봤으니 정부의 경제활동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. 첫 번째, 경제활동 참여자 중에서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 생산자. 자, 기업이 생산하기 힘들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일 경우에 정부가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선생님, 사회간접자본이 뭡니까? 라고 물으면 교과서 이 73페이지 우측에 보면은 사회간접자본이 있어요. 도로, 항만, 공항, 철도 등 생산에 직접 사용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지원하며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말한다. 자, 이 사회 간접 자본은 생산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들죠. 봐봐, 생각해봐. 도로, 항구, 공항, 철도, 그죠?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그 시설들이란 말이야. 근데 이걸 기업이 혼자 나서서 하려면 너무 규모가 큰 사업이죠, 그죠? 그것도 부담스럽거니와 거기다가 이러한 걸 지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. 이거는 필요한데 이걸 만들 사람은 없어. 그러니 이걸 정부가 나서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보다시피 공공서비스나 사회간접자본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. 여러분들이 밤에 걸어다닐 때 필요한 가로등이 꼭 필요하죠, 그죠? 밤에 어둡고 또 여러분들 무섭잖아, 그죠? 위험하고. 근데 가로등을 만약에 정부에서 안 만들고 기업에서 만들면 이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. 기업은 이윤이 목적인데. 그럼 가로등을 한번 지나갈 때마다 요금을 내야 돼. 그건 너무 불편하고 또 소비자들이 너무 힘들죠. 기업 입장에서도 크게 돈이 안 될 거야, 그게. 가로등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돈을 뭐 얼마 내겠어. 뭐 1,000원을 내겠어, 10,000원을 내겠어. 그죠?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유지비가 더 많이 들고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. 이게 바로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고요. 두 번째, 생산요소 구입자. 생산요소가 뭔지는 이젠 알아야 돼. 세 가지 뭐예요? 지금 모른다 그러면 솔직히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한 거야. 경제하면서 한 10번은 나왔다. 생산요소. 뭡니까? 세 가지. 그렇지. 노동, 토지, 자본. 가게가 제공한 생산 요소를 구입하거나 사용하고 또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한다. 누가? 정부가. 정부가 정책을 할 때 돈이 필요하죠. 그럴 경우에 뭘 발행할 수가 있어? 배우지 않았어? 사회시간에? 배웠어요.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. 채권을 발행하면 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정부 정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 다음에 채권자에게 이자를 붙여서 주는 거죠. 그게 바로 국채 아니었어요. 국채. 그죠? 그처럼 이 가계의 자본을 빌린다거나 혹은 가계의 노동력을 구입해서 정책을 실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. 정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업이 만든
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그걸로 정책을 이용할 수가 있지. 쉽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뭔가 활동을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. 컴퓨터 누가 만듭니까? 기업이 만들잖아. 기업이 만든 컴퓨터를 정부가 사서 그 재화를 사용하죠. 그것도 구입자지. 그거는 생산 요소는 아니죠. 생산물이죠. 그래서 생산 요소 구입자 혹은 생산물 구입자가 될 수 있는 게 정부가 경제활동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입니다. 자, 그러면 또 두 번째 정부의 역할을 봅시다. 자, 정부의 역할. 여기 교과서 좀 넘길게요. 73페이지까지 했고요. 74페이지 경제활동의 참여자로서의 정부 받고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. 방금 내용과 관련이 있고 이제는 75페이지입니다. 자,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. 자, 시장 경쟁이라는 건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. 시장 경제 체제에서 여기 봐봐. 시장 경제 체제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쟁하는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지. 그럼 시장 경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 아니야.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.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서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는 건데 왜 유도해야 되느냐?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자, 이게 뭔 말이냐? 자, 만약에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. 독점이나 과점 기업이 발생해요. 독점이나 과점 기업이 발생한다면 자유 경쟁이 제한될 수가 있죠. 혹은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잖아. 독점은 한 기업이 그 시장을 모두 차지하는 거고, 과점 기업은 몇 개의 소수의 기업이 그 관련 시장을 독차지하는 걸 말해. 이렇게 독과점 기업이 발생하면 이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기업들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 이 기업들은 더 이상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. 이제는 이 시장을 차지했으니까. 따라서 경쟁을 기피할 거고, 경쟁 기피예요. 경쟁을 기피하려면 담합을 해야지. 담합이 뭐예요? 이 몇 개의 기업들이 서로 짜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일종의 소비자를 농락하는 거예요. 가격을 같이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합을 하는 거지. 힘을 합친다 라는 건데 좀 부정적인 의미의 담합은. 그래서 힘을 합쳐서 소비자들을 좀 힘들게 하는 거죠. 생산비를 생산비란 가격을 올려서 자기들이 이 시장을 독점 과점하려고 하는 거예요. 담합을 하면 이건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죠.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는 거야, 여기서 일단. 그러면 이렇게 담합을 해버리면 다른 신규 기업들은 진출을 하는데 매우 힘들어져요. 이 관련 시장에 이 몇 개의 소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,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란 매우 힘들어. 근데 거기다 걔네들끼리 힘을 합치고 있어. 그러면 이제는 아예 들어갈 틈도 안 보이는 거예요. 신규 기업들은. 그러면 이런 신규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산업시장은 혁신이 일어날까요? 혁신이 안 일어나지. 창의적인 활동이 일어나지를 않아. 왜? 얘네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. 그렇게 되면 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자유 경쟁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오케이? 그래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 바로 이거예요. 자원이 골고루
그 경쟁을 통해서 매우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스스로 가격을 통해서 그 거래를 통해서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?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. 이런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. 공정거래법은 거래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법인데 이거에 대해선 깊게 몰라도 되고 그냥 이런 법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. 공정거래법. 아, 거래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구나. 그래서 부당 경쟁 제한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. 소비자가 아주 불편한 일이 있을 때 해소하게 하기 위해서 뭐 손해배상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 부당한 경쟁, 부당한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대해 막기 위해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 75페이지에 걸쳐 알 수 있습니다. 자, 넘길게요. 세 번째, 소득 재분배로서의 정부. 소득 재분배자로서의 정부입니다.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.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되면 못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또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국가의 경제 성장에 매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아무래도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이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예요. 그럼 소득 재분배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쪽에 있는 돈을 이렇게 나누어서 비슷하게 사람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, 적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적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소득 재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내용을 봅시다.